지금부터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전략센터장 전승수입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본 공청회 일부에서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 총괄과장님의 총괄 발표가 있으며 그 이후 산학연 전문가 패널분들의 토론 및 대국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종료 후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며 휴식 후 14시부터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2부 순서는 시청을 원하시는 전문위원회의 발표를 선택하여 들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회의 기술 분야별 투자 전략 발표 후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총괄 발표에 앞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이경수 본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토론을 이끌어 주실 서울대학교 이신두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 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과 실무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8.9%가 확대된 29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을 합친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투자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고려하면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들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디지털 전환, 2050 탄소 중립 등 국가 사회적 임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 규모 아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 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2023년도 투자 방향 안에 대해 연구 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23년도 투자 방향 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대응을 위해 작년 말에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NA로 알려진 생태계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바탕의 2050 탄소 중립 실현도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 바탕의 혁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 청년, 여성 연구자 등에 대한 투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결합하여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투자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제안과 의견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온라인 영상 헌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입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앞서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8.9% 증가한 29.8조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에 이은 세계 5위권이며 또 세계 지식재산위원회의 세계 혁신지수도 5위이고 또 주요국 중에서 하이테크 산업 수출입 무역 수지비도 1위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한 대면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혁신 역량이 저하되며 기후변화 위험,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통찰과 대응을 권고한 바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실물경제 위축과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같은 대규모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임무지향 R&D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의 철학은 기술 패권 경쟁 대응과 또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기술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 도약,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 실현입니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립과 기술 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적인 난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R&D 투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다부처 R&D 사업을 임무지향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산학연관의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경제 사회적 수요가 과학기술적 성과로 빠르게 이어지는 선도형 R&D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산학연관의 초월적인 협력과 또 자율과 책임의 연구개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선도형 과학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저희 키스텝이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 및 국민 여러분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수립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예산총괄과 우대현 과장님의 총괄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예산총괄과장 오대현입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정책 여건 분석, 그 다음에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 여건 분석입니다. 먼저 대내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경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어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그동안 이제 타격에서 좀 회복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
리스크는 좀 지속되고 있고 또 회복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 간 불균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다 팬데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어떤 병목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 환경 변화입니다. 사회 경제 전 영역에 걸쳐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녹색 경제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대면 경제 사회의 조성과 첨단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이고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탄소 친환경의 녹색 경제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환경 변화를 보면 위와 같은 어떤 글로벌 변화에 더해서 그 인구 구조의 문제, 특히 이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의 어떤 가속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시급한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지역 불균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를 보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기술 지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또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의 양상을 보면 어떤 기술로 해결해야 되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도전 과제들이 다변화 복잡화됨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좀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R&D 투자가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녹색 경제 그런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또 성장 동력 발굴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의 강화, 그다음에 R&D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 시스템 고도화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내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그 다음에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4대 분야, 그 다음에 9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대전환의 시대 선도, 포용적 혁신 역량 확충 이렇게 4대 분야에 맞춰서 9대 과제를 설정을 했고 그 내용은 다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9대의 중점 투자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필수 전략 기술에 대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연계, 협력 강화, 여기에는 뭐 민관 협업이라든지 부처 간 협업, 그다음에 민군 협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서 사업 관리를 고도화하고 또 혁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지식 축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선진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수요와 연구 유형을 고려한 지원을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어떤 대학 내에 중소규모 집단 연구 지원을 강화를 하거나 핵심 연구 지원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내년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와 관련해서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는 청년 여성 연구자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이 두 번째 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해에 10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의 분야별 특성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0대 필수 전략 기술 중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원천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돼서 전체적으로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R&D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5G, 6G 관련된 투자 방향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품 국산화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인 6G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에 R&D 투자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입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술적 파급력이 큰 합성 생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신약을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R&D를 꾸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는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최신 기술,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또 인프라라든지 어떤 인력 양성과 같은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2차 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또 이 분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공급망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소 분야입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수소 가치 사슬 전반의 어떤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주기에 걸친 R&D를 지원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성장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첨단 로봇 제조 분야입니다. 여기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저희가 이제 DNA로 통칭을 하는데요. DNA 및 로봇 간 융합 기술을 통해서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스마트 제조를 고도화하는 데 R&D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기술 분야인 양자입니다. 양자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 선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좀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도국을 신속하게 추격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그리고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한 국제 협력 등 기반을 좀 확충을 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연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주항공 분야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강한 분야인데요. 전략 기술을 우리나라가 내재화하고 또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분야의 어떤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사회 전환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보안 위협이 굉장히 이렇게 커졌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핵심 인프라의 어떤 보안성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보안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에 관련해서는 전방위 안보 위협과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R&D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지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사태에 대응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핵심 품목 위주로 R&D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내재화, 그 다음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또 특히나 산학연 협력 바탕으로 전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어떤 소부장 생태계뿐만 아니고 미래 공급망을 새롭게 창출하고 또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선도 소재, 그다음 부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유망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R&D 투자 방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감염병과 관련된 R&D 투자를 굉장히 좀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도 또 새로운 신변종 감염병이 또 대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체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분야뿐만 아니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또 산업 분야이면서 또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는 데 R&D 투자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특히 또한 이러한 기술 개발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 강화를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R&D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 주거교통, 치안 소방 등 국민의 삶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혁신을 이루는 그러한 R&D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측 관리, 그다음에 건설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 그다음 대응 등 국민 안전 확보를 하는 R&D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요자의 참여와 그 임무 중심의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교통 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안 소방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대전환의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R&D 투자 방향입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개발 계획입니다.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먼저 차세대 DNA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선두적 R&D를 지원을 하고, 또한 이러한 기술이 또 전 산업으로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주 보편화된 비대면과 관련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또 실제 이 기술이 적용돼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를 SOC를 디지털화해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초실감 메타버스 콘텐츠, 미디어와 관련된 R&D 핵심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가상 융합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번째로 기술 혁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2050 탄소 중립 견인입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탄소 중립 혁신 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로드맵과 연계를 하고, 또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 공정 기술 확보를 하고, 또 친환경 수송 세단을 확산을 하는데 R&D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하고 대형화하고 하는 데 또 R&D 지원을 하고, 또 전주기적인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내년도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고효율화, 그다음에 혁신 기술 기반의 저탄소 순환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기후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에도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8번째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자강적 혁신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청년 연구자의 어떤 성장을 지원을 하고 또 지역 대학 자체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혁신 기반이 되는 지역 연구기관을 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계를 함으로써 지역 내 연구 거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어떤 전력, 주력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 성과 기반 창업 사업화 촉진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 연계발을 통해서 나온 연구 성과와 연계해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이러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연구 성과 기반 기술 창업을 促진하기 위해서 전용 R&D를 지원을 하고 또 분야별로 벤처 혁신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 기초 연구 원천 연구 성과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화까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획 단계서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결을 해서 단순히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 조달을 연계하는 혁신 조달 R&D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대 분야, 그 다음에 9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R&D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3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의 육성을 위해서 이 분야의 지원을 위한 R&D 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의 중장기적 육성과 또 핵심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R&D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준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서 산하견 거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어떤 거점 중심의 연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필수 전략 기술에서 분야에서 어떤 국가의 어떤 기술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기술 전략 센터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민관 간, 그 다음에 부처 간, 민군 간 연계 협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민간 협업을 위해서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의 운영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R&D 협의체 운영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정부의 R&D 투자와 민간의 R&D 투자의 연결고리를 강화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충실한 사전 기획을 통해서 협업 체계가 잘 정립된 다부처 협업 R&D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분야 R&D 전 단계에 걸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군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투자 성과 창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사업관리 체제를 도입을 하고 그 운영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일몰관리 혁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예산 배분 조정과 연계를 해서 투자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임무 달성을 위해 전 단계에서 관리를 체계화한 임무 중심형 R&D를 강화를 함으로써 투자 성과가 더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도 국가연계발 투자 방향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분들께서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지금부터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여 주신 패널분들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이신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경영연구원 안윤기 상무님, 오이솔루션 유준상 상무님, 울산과학기술원 서영덕 교수님, 부산대학교 이준희 교수님, 전남대학교 정영희 교수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천동현 실장님, 그리고 투자 방향 안을 발표해 주신 과학기술혁신본부 오대현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신두 교수님의 진행으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 패널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이신두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 기술 패권 심화 등으로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사전 준비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그리고 포용적 혁신 역량 강화 등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패널 참석자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현 과장께서 발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다. 더 나은 투자 방향의 마련을 위해 패널 분들께서는 평소 생각하셨던 정책 제언들을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청회 웹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에 반영하여 3월에 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패널 여러분들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산학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안윤기입니다. 좋은 발표 드렸고 많은 고민이 담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쭉 지난 한 30년간 기후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쭉 보는 일을 포스코 덕분에 쭉 해올 수 있어서 지금 특히 요즘 뭐 탄소 중립이라는 하드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실 때도 보면은 경제, 사회, 기술로 이제 구분해서 대외 여건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경제 환경, 경제, 사회, 기술을 구분하는 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 아닌가. 과거에는 경제가 따로 있고 사회가 따로 있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회 기술이 아니라 이제 경제 초점을 둔 기술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래에 지금 얼마 전서부터 진행되는 어떤 세상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가 같이 가는, 특히 경제와 사회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제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금융을 얘기할 때 녹색금융, 그 녹색금융 얘기가 나오기 이전의 단계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SRI 펀드였다가 전 세계 재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UNPRI를 얘기하면서 ESG 책임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녹색금융 내지는 ESG 책임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요구하는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미래의 어떤 경제 체제가 저탄소, 자원순환을 고려하면서 결국 그 저탄소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 ESG 책임 투자를 연결시키고 있고, 실제 EU가 2019년도 그린딜을 얘기를 하면서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을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이 내세운 게 ESG 책임 투자의 세부 기준으로 텍사노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 분류 기준이죠. 그러니까 경제 체제 자체가 사회와 연계되어서 하나의 큰 녹색 금융을 이제 맞물려 가는 세상이고, 이제 우리 전통 가계부에서 얘기하는 기술 투자는 그냥 기술 투자가 아니라 이러한 저탄소 자원순환 사회 체제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기술 투자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그 부대 방향이 있지만 단순화시킨다면 결국 디지털화와 탄소에 의한 탄소 중립이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한 어떤 경제 체제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경제, 사회, 기술로 나눠져서 대전환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냥 한 단어로 지금 끝나버렸는데, 우리 가계부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정부 자체가 이런 큰 대전환을 인식하였다면 그 대전환의 구조가 어떤 경제사회 구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밑그림을 그린 상황 하에서 어떤 구대 이슈들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저도 이제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사회 변화. 물론 그 전에는 팬데믹이라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사회적 어떤 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도 분명히 또 사회적 이슈가 있죠. 그 양극화 문제도 결국 경제 사회 이슈랑 맞물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패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가계부가 한 R&D가 산업부가 하는 상용기술화 되어서 국가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구조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고 거기에 어떤 R&D를 했을 때 우리 미래 경쟁력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개 분야가 잘 선정하셨을 거라고 판단되고 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런 그림화에 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 탄소 중립과 디지털화해 준다면 지금 우리가 산업 부분 혼자 투자해서 지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드라이빙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리스폰서블 어떤 틀로 보게 된다면 지금 1차 산업혁명은 드라이빙 포스가 화석연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건방지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2차 산업혁명이 탄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탄소라는 게 화석연료에 의한 아웃풋입니다.
그 동인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산업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산업 구조의 큰 게 1차 산업혁명일 때는 화석연료가 동인이었지만 2차 산업, 지금 이제 실질적인 2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동인은 그린 수소와 그린 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린 전력과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그 에너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계, 수송 부분 어디 투자해도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쉽게 철강업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가능한 건지, 철강업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수소하는 제철법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수소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뒷단의 공급은 전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같이 결부가 돼야 되고, 사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CCUS도 하고 외부 요인도 하잖아요. 근데 CCUS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은 그게 만약에 고체화해서 대기 중에 노출되면 대재앙을 일으키길랑요. 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 분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실제 가능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방사능보다도 원자력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결과적으로요. 지금은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술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서 투자의 방향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이쪽 그 그린 수소와 그린 전력, 재생에너지에 대한 상용화 말고 실제 미래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준해서 소재, 각 산업의 어떤 소재 부분의 어떤 투자, 뭐 철강은 수사하는 제철법이고 또 정유산업은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을 세운 걸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내고 미래 지속 가능 경쟁력으로 연계될 거라고 이해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준상, 다음으로 서영덕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산학연에서 이 순서가 됐나 봅니다. 저는 이제 주로 4대 분야 중에서 첫 번째 분야인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거기서 이제 창의 도전적 기초형 강화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의 체계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지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일대 분야의 세 가지 중점 투자 방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제 나름대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에 이어서 또 유럽은 애진작부터 그랬지만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제 완전히 정착화되고 고착화되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특히 공대가 아닌 자연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학생을 이제 모집해서 쓸 수밖에 없는, 특히 실험실은 점점 그게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뭐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한 또는 그런 제대로 된 보안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4대 분야 중에서 첫 번째 분야, 그리고 9개 중점 투자 방향에서 이제 첫 번째 3가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것을 가장 시급하게 마스터 플랜을 짜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결국 이제 이런 인재 양성 또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게 사실 단순치가 않습니다. 왜 단순치가 않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정책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이제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와 더불어서 굴러가고 그 중에서 중간 3년 정도의 짧은 호흡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2, 3년, 3, 4년 내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기반 구축, 토대 마련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장기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쭉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10년 후나 20년 후에 쓸만한 인재들을 거두어서 쓸 수가 있는데 특히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그걸 정말로 기노브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좀 토론을 좀 더 이렇게 좀 약간은 집중성 있게 그냥 쉬운 말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MV정부 때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아보자. 옆에 나라 일본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오랫동안 그것도 꾸준히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해서 그 당시로는 이제 국제 과학기술 벨트 조성 사업이라 가지고 BSI 나중에 이제 IB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기획을 해가지고 IBS가 이미 출범한 지도 10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견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다들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노벨상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 따뜻한 남쪽 나라 울산, 부산 쪽에서 주로 살고 있는데 그 동백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벨상 그러면 말하자면 그것은 뭐 동백꽃을 피기를 바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 동백꽃이 피면 좋죠. 빨갛고 예쁘고 봄이 오는 거고 뭔가 좋은 기운이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노벨상도 마찬가지로 노벨상 있으면 뭐 좋죠. 우리나라 잘 될 것 같고 뭐 이제는 정말 5대 강대국이 될 것 같고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 같고 그런 막연한 의미지만 실제로 그게 동백꽃이 피기 위해서는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뭐 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뭐 바닷가란 이런 주변이니까 그런 뭐 어떤 지역적인 거 여러 가지 또 뭐 그 동백나무가 쉽게 죽지 않도록 그 계속 했나 그런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만 바로 비로소 이게 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그렇게 단순치만 않은 것이 예를 들면 그 BTS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알파벳의 조합인 PCR 전 국민이 다 이제 입에 완전히 붙어버린 PCR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그게 30여 년 전에 노벨상을 받고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뭐 그 시장을 창출해서 1년에 매년 몇십 조 이상의 그 시장들을 돌리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더욱 더 많이 그런 게 됐지만 그것의 탄생의 PCR이라는 기술의 탄생을 들여다보면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뭐 그런 옐로스톤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는 미생물을 발견한 쪽은 완전히 한쪽에서 따로 그 다음에 세투스라는 회사에 있던 그런 회사원이었던 멀리스라는 분이 어떤 뭐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갖다가 PCR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고안해내서 또 그거를 하다가 또 그 회사는 또 막상 망해가지고 로슈에 인수가 돼버리고 그런 복잡 다단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노벨상도 나오고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흘러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PCR이라는 단어가 돼서 어마어마한 시장까지 상출을 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이 그런 PCR과 같은 그런 전혀 없던 새로운 발견을 해서 시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생태계의 역할을 모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아니라고 보죠. 많은 사람들이. IBS가 출범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동백꽃이 피는 그 현상 원리 또는 배경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전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견이 나올 만한 분위기와 토양과 어떤 그런 그 재정과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새는 우리가 LPGA 즉 여자 골프에서 뭐 누가 1등이 2등이 별로 관심 없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누군가 한국 여자 중에 누군가가 또 뭐 1등 했겠지. 왜? 이젠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박세리가 한 분만 기억하고 그분이 태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수많은 박세리 키들이 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다 그냥 석권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한국 사람이 항상 뭐 아주 굉장히 자주 1등을 하는 거예요. 쇼트랙이 그랬고 뭐 박철수는 시작해가지고 유현진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런 야구도 그렇고 어느 궤도 위에 오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공청회하고 이쪽을 밀어주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전이거든요. 한참 멀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 과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시고 다행히도 저가 이제 기초과학자로서 편향되게 기초과학 편을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4대 분야에서 제 1대 분야로 이것을 내세운 것이 이제는 R&D 30조 시대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투자의 규모도 이제 전 세계 5등에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순수 기초, 목적 기초나 뭐 응용과학 말고요. 그거는 뭐 그냥 놔둬도 잘 하시니까 또 산업계는 이제 굉장히 뭐 학교나 연구소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산업계에서 훨씬 더
잘 하시니까 TRL 뭐 789 이쪽은 이 기초과학 쪽은 정말 어떤 그 보호 육성 뭐 인큐베이션이 필요한데 마치 그 투자업계에서 또는 증시나 뭐 그런 투자업계에서 15% 정도를 이제 하이 리턴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85%는 좀 안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30조 원의 시대에서 약 15% 정도인 4조 5천 정도는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긴 호흡 그다음에 장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저절로 어떤 하나의 리그나 풀을 만들어서 마치 그 LPGA 그 여성 그 골프 황제들 군단처럼 군단을 딱 이루어가지고 절대로 옆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뭐 매년에 한 번씩 또는 뭐 3년에 한 2명씩 이상은 노벨상에 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즉 노벨상을 받자가 아니라 노벨상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노벨상을 나올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말 이제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어떤 그런 청사진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올해 56살인데 제가 뭐 22살 이때 실험실 좀 일찍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할 때인 30몇 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는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교수님들하고 같이 1대1로 뭐 번갈아가면서 한 반반 해가지고 심포지움을 여거나 워크숍을 하면 한숨만 나왔었어요. 아, 저 일본 어떻게 따라가지? 정말 따라왔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제가 하는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어요. 현재 그 모든 바이오나 나노나 이런 경쟁 가보면 일본 교수들 우리하고 잽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노벨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초강대국으로 들어가서 싱가포르처럼 서울의 한 반 정도 사이즈, 스위스처럼 남한 전체의 반 정도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절대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초강소국 또는 초강대국이 되려면 이제는 정말 이런 그 좀 통 크고 긴 호흡의 투자가 기초과학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거기서 이제 산업계에서도 거기서 많은 분들 모셔가고 또 연구계에서도 많이 모셔가고 학계에서 학계대로 또 뭐 교수로서 그중에 소수를 남기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풀을 만들 때가 되지 않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안영규 의원님께서 국가적 차원의 경제 경영적 측면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 우리 성덕 교수님은 장기적인 순수 기초 측면의 투자가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서 정말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고용, 일자리 고용 창출의 사실 90%가 중소기업이 이제 담당하는데 중소기업의 이제 역할이나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그런 제언을 또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유준상 오이솔루션 상무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이솔루션 이준사입니다. 네, 저는 그 발표 내용 중에 저기 말씀하신 분 하나가 이제 민관 협업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국책연구소와 이제 R&D 협업을 통해서 많은 저기 뭐랄까 저 R&D에 지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이제 비수도권이고 또 정부 연구소 수준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족함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정부 산하 연구소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기 정부 연구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저기 기술 이전하는 방법이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물론 저기 저기 연구소에서 뭐 수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한 기술이지만은 또 이제 이걸 이제 중소기업에서 받아가기 위해서는 수억대 이제 기술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제 수억대 기술료도 이제 좀 부담이 되긴 됩니다. 많은 기술을 받아가고 싶지만은 또 수억대 기술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거의 10배 해당하는 매출을 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기술 이전 방법도 있지만은 좀 더 이런 연구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또 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그 좋은 기술들이 그 중소기업으로 이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나 과제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준상 상무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준희 부산대학교 교수님 또 학계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이준희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투자 방향과 전략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오랫동안 이 과학계에 몸담아온 입장에서 우리의 연구 개발의 생태계가 분명히 향상되어 왔고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기초과학, 그중에서도 가장 마이너인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여성 과학자로서 그리고 지방에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너무나 간극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런 이슈와 중점 과제들이 사실 또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미 좀 논의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이 방향과 내용을 보면 여전히 단기 성과와 성장과 효율성에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그래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지금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아직도 추격형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부분에 좀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서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연구 과제들 좀 이따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장기 과제이죠. 2050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장기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대한 투자 방향 굉장히 중요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기 목표를 가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사실은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이 2022년 글로벌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위기에서 첫 번째가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에 실패하는 것, 그에 따른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극한 기상, 이상 기후 현상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해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손실로 뽑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글로벌 위기에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위기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8월에 공개된 IPCC 제1실무그룹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1.1도 지구온난화 상황에 있고 앞으로 20년 내에 1.5도 지구온난화에 우리의 배출 경로에 없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집중 투자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이 지역적인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7번의 그 중점 과제에 보면 이 적응 흡수 기반, 흡수 및 기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관측하고 진단하고 예측하는 과학,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분야의 투자가 너무나 적다. 그리고 적응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야 되는데 완화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이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과학의 측면에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이 지방의 국립대학에 있고 기초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이 지역의 인재 양성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또한 여성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많은 또한 남성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끌어가고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이 좀 더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집단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융합 분야 육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방을 더 많이 고려해서 좀 육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임무 중심의 R&D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이러한 투자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측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중요하게 될 분야에 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는 중요한 이런 중점 과제들은 물론 산업계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민간의 많은 그러한 연구,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 과기정통부에서 이 R&D에 이 중요한 중점 과제들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어지는 부분, 그렇지만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일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생명 바이오 쪽에 우리 전공이신데 정명희 전남대학교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에서 온 정영희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발표나 패널 토론에서 뒤쪽으로 가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저기 멀리 광주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갖고 몇 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입을 떼봅니다. 오늘 그 2023년 그 중점 투자 방향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진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분야 저 분야를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고 한 가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까 그 우리나라 내년 국가 R&D가 거의 100억, 100조 정도 되더라고요. 민간 부분 70조, 그 정부가 29.8이면 그냥 반올림해서 30조라 그럴게요. 30조인데 이게 정부 R&D하고 민간 R&D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부 R&D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 R&D 중에 정부 R&D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뭔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도 물론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 영역에서 투자하지 못한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저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도 트렌디하게 막 세상이 바뀌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R&D는 효율성하고 경제 논리로만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소외된 부분 그런 분야는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생태계 말씀도 하셨어요. 저기 포스코에서 오신 안윤기 상무님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생태계가 받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무너지면 그거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나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런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유지가 계속돼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니까 소재야 소부장에서 요즘 막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식량이나 자원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호라이즌 유럽을 보시면 거기 핵심 그 영역에서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으로 꼽는 그 파트에 뭐가 있냐면 식량, 바이오, 자원, 농업, 환경이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이번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오버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0조에서 15조는 중점이고 나머지 15조는 원래 하던 대로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하고 있으니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각 분야마다 혹은 각 부처마다 실링으로 가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커버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제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그러니까 농림이나 뭐 이쪽으로 보면 대부분의 새로 나오는 사업이나 과제들이 AI, 빅데이터, IT 융합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그 한정된 재원으로 그쪽으로 쏠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 하는 염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그 이준희 교수님이 탄소 중립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소 중립이란 단어가 꽤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에 텍스트북에 나왔을 때는 카본 옵셋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넷제로 이제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 넷제로 하다가 이제 탄소 저감, 저탄소 기술들이 쫙 나오면서 용어에 따라서 지향하는 기술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산업체에서 할 수 있던 산업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저감 기술 쪽으로 포커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다음에 뭐 다행히도 그 전략에 관한 로드맵도 2050까지 다 작성을 하셨다 그래서 참 이제 안심이 되는데 이게 저감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포획이나 뭐 그 픽싱 쪽에 기술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넷제로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리고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항상 인재 양성 이 얘기할 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그 인재를 키워야 되면 대학에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뭐 그룹 뭐 중소그룹 지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연구비 공백 혹은 단절이에요. 1, 2년의 공백만 있어도 실험실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이라도 꾸준하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고민하는 과학기술 인재 확충 방안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아마 토론의 종합도 해야 되고 뭐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 우리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천동현 탄소전환연구실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천동현입니다. 이제 오늘 그 4대 분야 9대 중점 투자 방향 발표해 주신 내용 중심으로 많이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4대 분야인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 중에서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 확충, 그리고 두 번째인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그리고 4대 분야 중에 세 번째인 대전환의 시대 선도에서 7번째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기술 혁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2050 탄소 중립 견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의 과학 기술 인재 확충에 관련돼서 이제 취지에 매우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이 박사 연구원을 거쳐서 신진 연구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 연구자 성장 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단 연구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개인 연구를 해서는 한계를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 연구를 통해서 한계를 도전하기 위한 분야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는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춘다면 그 생명이 거의 꺼져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권장되는 추세를 보면 효율성과 혁신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집단 연구 쪽은 정말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억지로 많이
떠미는 상황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개인 연구, 개인의 그 역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개인 연구 분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 연구 쪽에도 상당히 많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출연연구원과 이제 대학이 연구 시스템이 많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출연연구원 맞춤형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강화 프로그램도 좀 확충이 되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무엇보다도 청년 연구자 성장 지원과 집단 연구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중점 투자 방향인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쪽에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 로봇 제조 이런 분야들의 개념들을 잘 조합해 보면 새로운 분야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서영덕 교수님께서 이공계 기피 현상과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절벽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가장 유망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실험실 자동화,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스마트 실험실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R&D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및 자동화가 이제 결합된 자율주행 연구, 즉 R&D 자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집단 연구 역량 강화와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중점 투자 방향인 기술 혁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구현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연구 과제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기술의 경제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TEA, 소위 말해서 테크노 이코노믹 어세스먼트라고 불리우는 지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과정 평가, 이제 LCA라고 불리우는데요. 라이프스타일 어세스먼트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이러한 TEA와 LCA 분야에서 이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의 그 과정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염려가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TA 및 LCA 분야의 이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특허청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인증 형태로 TA와 LCA가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한 가지 아이디어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물론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A와 LCA는 뭐 특허와는 다르게 이제 외부 변수와 시기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나 값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한다고 해도 유효 기간을 두고 계속 갱신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 값의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혁신적인 원천 기술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스케일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스케일업 과정에서는 이제 변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경제성, TA 그리고 탄소 감축 효과, LCA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모의 실증 단계인 파일럿급 실증까지는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케일업이 즉시 가능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파일럿급 실증을 좀 집중 지원을 해서 실제 경제성 있게
탄소 감축이 가능한 기술들을 선별하는 데 우선 집중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기술들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를 포함한 투트랙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데 그 상당 부분들이 아마 내용에 들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시간이 비록 조금 지났긴 했지만 그 전체 이 질의응답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 와 있는 것을 조금 더 몇 개를 뽑아서 우리 과기부 측면에서 답변을 좀 이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이미 뭐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국가, 정부 R&D 투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투자됐을 때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결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공공성이 굉장히 있어야 될 거다. 세금을 내는 우리 납세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정부 R&D 투자가.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다가 보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정말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 창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지금 새로운 규제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규제를 완화하고 아니면 규제가 될 만한 것들을 혁파를 하고 해서 그런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크게 저는 큰 방향을 제시를 하고, 나머지 의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기초 연구가 장기적인 호흡에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상당히 많이 반영을 되어 있는데 결국 투자 예상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ESG 혹은 탄소 중립 같이 맞물려서 환경, 이 경제,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게끔 돼 있느냐, 그 역할이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글로벌 이슈를 대응하느냐의 관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측면에서 기술이 목마른데 줄 데가 없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대학교에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너무나 원천 연구라서 실정 테스트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는 정말 원천 기술이라서 이 로또처럼 아니면 도가 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대학에.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니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중소기업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기술 이전을 하고 기술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목말라 하고 있는 걸 아마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 대학,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 대학에 앞으로 갈수록 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전부 이동을 해오고 거기다가 지금 수험생이 60만 대에서 40만으로 내려오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30만 대, 25만 대까지도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며 거기서 인재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거기다가 지역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큰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정부 출연연의 관점과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개인 연구와 이제 집단 연구의 관점에서 집단 연구로서 IBS를 비롯하던 우리 창의 연구단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연구가 지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실은 거의 30-4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합을 좀 하고요. 질의응답 중에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거의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한 서너 개 정도, 4개 정도를 우리 과기부의 오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거는 답변을 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1부가 끝난 이후 2부의 각 분과별로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을 하고 그 질의 내용들을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그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많은 질문 중에 4개를 일단 골랐습니다. 하나는 국가 필수 전략 관점에서 이제 안보, 경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선별하고 투자 방향은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질문과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지원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국가 필수 전략 중에 이제 감염병 때문에 바이오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첨단 바이오에 대한 대비에 대한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는지를 이제 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위기에 와 있고 하죠. 그랬을 때 기술 패권주의가 만연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 방향, 대응 방향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거점의 R&D가 이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 지역 청년 특히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혹시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만 4개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대현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 전문위원회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필수 전략 기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략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10개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라고 하면 그 분야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집중을 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전략하에 좀 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현재 이제 본부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산업계나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의 어떤 R&D와도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필수 전략 기술뿐만 아니고 저희 감염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25개를 선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또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실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관, 병원, 제약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이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관련해서는 뭐 필수 전략 기술을 마련한 것이 저희가 이런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서 연구자가 길러지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가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목표하는 바이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서 배출된 인재가 그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또 산업계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번에 이제 투자 방향이 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점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제 대학에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의 어떤 좀 큰 연구소나 아니면 이제 거점을 좀 구축을 한다라든지 지역에 있는 출연연과 대학이 연결해서 그때 연구자들이 졸업한 이후에 그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라든지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해서 연구자가 그 어떤 전략 산업과 연결된 기업체로
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죠 앞으로 R&D도 중점적으로 좀 지원될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및 그 이후 2부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과기정 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투자 방향에 반영되지 못한 의견들도 과기정 통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후 최종 마련되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으로 중점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하고 공청회 준비와 진행에 수고하신 우리 과기정 통부 및 키스텝 관계자 또 참석자 및 오늘 패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이신두 교수님과 다양한 정책 제언을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의를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좋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방향 확정안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이경수 본부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십니까? 긴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늘 참석한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수립 시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R&D 투자의 성과가 우리나라의 G5 선도국가 도약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일부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순서는 잠시 후 16시에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 분야별 전문위에서 준비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